민생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절박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 방안을 두 분이 만나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었고,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제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민생 현안 그리고 국민적 지금 관심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대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 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도 안 됩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국정 기조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대통령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의제 제한 없는 차담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2차 실무회담까지 의제 조율 난항을 겪으면서 영수회담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 속에 이재명 대표가 다 접어두고 일단 만나겠다 하면서 급물살을 탔는데요.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한 없이 만나자고 한 배경을 박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러다가 영수회담이 깨질 수도 있다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쪽입니다. 선거가 참패로 끝나고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좀 횡보를 합니다. 한숨 돌린 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실정들에 대해서 특검을 받아야 된다. 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주제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을 끌면서 혹시나 이러다가 무산시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야당 대표로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꾸준히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민생 의제를 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민생 의제를 내가 태도의 문제에서 한번 접더라도 반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아마 이런 게 강하게 작동한 것 같아요. 네.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회담이 끝난 뒤에는 공동 합의문 대신 양측이 각각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이 점은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뭔가 내부에서 조율된 의제를 바탕으로 회담을 하게 되면 네. 어느 정도 공통된 성과를 예측하고 회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공동의 합의문으로 함께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런 협치 정신들을 발휘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 의제 없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짧은 시간에서 새로운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각자 어떤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나눴는지를 국민 앞에서 얘기하게 되는 개별 발표 성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건 첫 번째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 회담이 지속적으로 같이 협치해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인 일방통행의 연장선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내일 회담에서 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영수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올라갈지 관심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온 민생 지원금 25만 원 지급, 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네요. 네, 사실 안타까운 점은요. 네.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못 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네. 어떤 합의문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앞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제가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따로 끝나고 브리핑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합의돼서 추진되는 것들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양쪽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저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부터 그다음에 총리 문제도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총리 문제 이야기하면서
거부권 이야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태원 참사 특검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수회담을 전국 물타기용으로 끌고 간다라는 내부의 비판, 네. 비판적인 언론 이런 쪽의 시선을 따갑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극적으로 성사된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야 주도권 다툼도 치열한데요. 방금 이제 총리 언급이 있었습니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이후 지금 총리 임명은 신중한 상황인데요. 후임 총리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세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영선 전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그닥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놓지는 않았죠. 사실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토 성격으로서 이 총리 청문회를 끌고 가게 되는 게 네. 정치적 이득과 셈법으로 보면 야당에게 나쁘지 않은 카드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 협의해 나가게 되면 야당으로서의 국회 내 역할들이 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협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정도 인선 기준을 바탕으로 한 총리에 대한 가능성들이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언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청하는 수준 정도에 그치지 않겠냐라고 전망합니다. 박 본장은 어떻게 보세요? 신임 총리를 두고서 뭔가 밀도 있는 얘기들이 오갈까요? 어렵죠. 네.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이 동의할 만한 총리를 제안하세요. 네. 또는 추상적인 지금- 언급을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 뭐 저기 민생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총리를 언급하세요. 뭐 이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회담했을 때 나왔던 뭐 김한길 전 의원 총리설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총리가 또 다른 하나의 정치적 꼼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정부가 이완되거든요. 공직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이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광범위한 존경을 받는 분, 이런 분이 총리가 되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이 여당의 원내 사령탑 선거가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친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도로 친윤당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함께 비토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실제 민심 확연히 느끼셨잖아요. 총선 예. 뛰면서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의 결과가 나왔고 108명의 의원들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더 결속력 있게 모이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위기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감의 발로 때문에 더 튼튼한 결속력을 다지려고 하는 순간 중도층들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회초리를 들고 강하게 회초리를 때렸는데 아픈 척조차 하지 않은 정당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그 정당에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총선 참패가 국민의힘에 매우 쓴 약이 됐다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게 되는 향후의 당의 수습 방안들을 보게 되면 그닥 국민들의 민심을 다잡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박정원 수도권의 당선인이죠. 네. 이런 수도권 당선인들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순간의 선택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일방적인 방향과는 다른 선택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원 당선인 말씀하셨으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할 것 같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대통령 안 만났는데 지금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 박정훈 당선인이 정치부 기자 출신의 감으로 본인이 판단하건대라고 이제 아마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전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네. 그 뒤에 변화에 관한 새로운 리더십들을 현재 구도에서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관리형 비대위 그리고 전당대회에 대해서 과거의 상황과 크게 변함없는 전당대회가 이어지게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네. 하는 방향성들을 예측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워낙 이번 선거에 대한 내상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는 선택지로 보이긴 합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 요소 지금 뒤늦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네. 한 전 위원장이 앞서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뭐 총리 제안설까지 나오고,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고립되는 형국인지 아니면은 또 일각 얘기처럼 당 대표를 준비하고 직접 출마를 할 것인지 어떤 전망이세요? 글쎄요, 제가 타당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정치를 다시 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총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입니다만은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잔영 효과가 남아 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이 남아 있고,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받은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났는데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사실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계속 충성할 건지, 어떻게 보면 반란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했잖아요. 네. 그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진 측면도 있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애매해진 측면도 있거든요. 네. 저는 여기에서 지금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기를 넘어서서 거의 반란의 수준까지도 가야지만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정치권에 있던 분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픽업되어서 낙점되어서 온 사람인데 네.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지난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2시간 반가량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국 혁신당은 이게 사실상의 범야권 연석회의를 대체했다, 이런 의미 부여까지 하던데요. 네. 실제 큰 차이가 없는 정당들이죠. 앞으로 국회에서 내놓게 되는 법안 처리 과정들, 또 현 정부에 대한 비토 성격으로서의 야당의 강한 선명성으로 봤을 때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에 나서게 되는 후보자와 그리고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 상징성 때문에 선거에 갈라졌던 측면,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과정에서의 경진 구도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저 정도의 만남 등은 앞으로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아마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이 다 한 뿌리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 정당으로 합쳐지게 되는 과정들을 곧 거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 부원장님, 22대 국회 개원 전에 이른바 반윤연대를 구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동훈 특검법 등 공조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총선 대비에 이미 반윤연대가 만들어졌죠. 네. 조국 혁신당은 쇄빙선, 민주당은 뭐 표현하면 항공모함이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좀 연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같이 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한동훈 특검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라든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 최상병 특검이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갑자기 죄송합니다. 개혁신당이라든가 민주당 입장에서 훨씬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민주당, 조국 혁신당, 그다음 개혁신당, 그리고 나머지 군소정당 모두가 합쳐지는 하나의 반윤연대가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재명 조국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재정비되는 상황을 보면서 만나겠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를 했는데, 범야권 연대를 통해서 어떤 존재감을 키우려는 걸까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한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목소리에는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등 이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나 유권자들이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지만 보수 진영 전체와는 거리를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하겠다라고 보이는데요. 과거 2016년도 총선이 끝났을 때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서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3석의 의석은
캐스팅 보터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중앙 언론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점 속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정도 수준에서 아마 계속 이 같은 메시지를 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도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죠. 지금 뭐 찐명이라 불리는 박찬대 의원 네, 네. 지금 뭐 단독 출마 그쪽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당대표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는 당에서 완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 개인의 그 대선까지 가는 가도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처럼 개헌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되는 그런 격변의 상황이 온다면은 야당 대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실제로 행정부가 무너지고 다른 정치가 주도하게 된다면 그건 국회 아닙니까? 그래서 일당의 대표라면은 완벽하게 권력을 새롭게 창출하는데 가장 앞서가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뭐 원래 우리 대로 대통령의 임기가 그대로 지켜진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좀 부담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 전략은 이 대표 개인의 전략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내대표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보면은 민주당의 대표는 당원들이 뽑기 때문에 비주류적 흐름에 있는 분들, 뭐 송영길 대표라든가 추미애 대표,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이 뽑혔습니다만은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친문, 친노, 민평년, 586 이런 계열의 분들이 늘 됐어요. 네. 근데 최초로 지금 비주류 계열의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네. 완벽하게 세력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력으로 주류가 되더라도 비주류는 있어야죠. 네. 그리고 반대 세력은 있어야 됩니다. 당내에서. 그런 측면에서 경쟁자가 없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이제 친명이 주류권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그렇죠. 그러나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친명 비명이 아니라 뭐 실용파냐, 개혁파냐, 강성이냐, 온건파냐 네. 이런 식으로 구분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친명 비명을 따라서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네. 당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총선 이후 여권 대선 잠룡들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움직임이 주목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만났고 지금 연일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공격하고 있잖아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비주류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본인의 존재감들을 키워왔는데 네. 지금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류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비어 있다는 판단 아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리고 그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옮겨갔던 주류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큰 덩어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갈등 구도가 놓이는 것처럼 많은 언론들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걸 홍준표 시장이 직격하기 시작하고 대통령 편에 서는 듯한 메시지들이 연일 나오게 되다 보니까 네.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에 든든하게 받침되고 있었던 그 세력들을 끌어안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총선 참패 이후 보수 진영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 든든하게 결집하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그다음에 보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는 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보수 언론의 네. 길인데 본인의 정치적 대권 행보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시장이 항성과 행성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게 뭐 당연히 항성은 윤석열 대통령, 행성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칭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일단 한 전 위원장 저격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 이걸 이제 눈치챈 거죠.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도 하고 본인도 이제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에 복귀 못한다. 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홍준표 시장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네. 시장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차기 당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안에 따라서 지금 윤 대통령과 입장을 달리하면서 지금 당내 차별화를 위해서 밀당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네요. 이제 좋은 표현은 밀당이고요. 네. 나쁘게 표현드리면 이제 간보는 거죠. 네. 간보는 건데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가 의대 정원 문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는 양쪽의 간을 본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눈치도 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자세가 총선 전과 바뀌었는가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런 네. 분위기도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정치를 사실은 이렇게 세력 관계의 눈치 보기 간보기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안철수 정치 10년이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결국은 담론의 정치가 미흡했다. 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낸 적은 있습니다만은 안철수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네. 안철수가 꿈꾸는 국가는 무엇인지 이걸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따랐던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당권 주자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안철수 의원을 밀고 있는 세력이나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고 개별 의원으로서 활동과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권 주자나 대권 주자로 세력의 대표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오세훈 예. 서울시장이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 당선자, 낙선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을 앞두고 이게 좀 보폭을 넓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낙선자들을 제일 먼저 챙기는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선자들, 당선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라고 그 이상에 대한 해석에 선을 좀 긋고 있는데요. 총선 참패 이후에 현재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많은 세간의 인식들이 이대로 다음번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대권 주자들 중심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일단 사람을 만나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그 다음 위기의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 철학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대통령 후보의 새로운 주자로서의 국민적 관심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 여성 당선자 10여 명과 차대매를 가지기도 했는데 당권 도전 염두에 둔 움직임인가요? 나경원 제가 뭐 친나경원은 아닙니다만 향후 2년은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의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권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중적 인지도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저는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제법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친윤이라든가 또는 비윤, 그다음에 반윤이라고 하더라도 무난하게 밀 수 있는 사람 아마 나경원 의원뿐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 당대표로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2년 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도 저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총리 후보는 안 되나요? 총리를 제가 보기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총리보다는 정치인들은 선출직으로 대표라든가 서울시장이라든가 이 자리를 훨씬 더 선호하죠.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음 차기 대선을 향해서도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여타의 후보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